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소화기 질환의 영상 진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의 김재환이고요. 자, 저희가 처음에 이제 1강부터 12강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10번째 소화기 질환을 볼 거고요. 소화기라고 하는 그 질환, 그 장기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위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또 췌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진 시간에 모든 질병을 다룰 수는 없고 이제 임상적으로 가장 다발하고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위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이제 췌장 이렇게 세 장기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위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위염이라든지 이물 그리고 파이롤릭 옵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유문부 폐색 자, 이거를 어떻게 영상학적으로 볼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소장은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물 찾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 폐색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췌장은 저희가 이제 키트 검사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지만 키트 검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췌장염, 특히 급성 췌장염을 우리가 초음파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는 우리 해부학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모식도를 보시면은 자, 이제 식도에서 위로 들어오는 부위를 우리가 카디아라고 하고요. 분문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바디가 있고 펀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롤러스 부위로 나가는 부위를 우리가 이제 엔트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트럼. 좀 좁아지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파이롤릭 캐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식도 위 연접부, 우리 카디아를 식도 위 연접부라고 해서 EGJ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위가 끝나고 듀오데넘으로 가는 이 부위를 우리가 파이롤릭 듀오데널 정션이라고 해서 PDJ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질병이 많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장기가 그렇지만 이렇게 연접하는 부위, 식도의 위 연접부라든지 위 듀오데널 연접부는 뭐 좀 자극이 많거든요. 음식물에 대한 자극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접 부위의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그 초음파 시간에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위는 각각의 부위를 다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PDJ도 확인할 수 있고 가스트릭 바디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음파의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보게 되면 소장의 구조는 다 아세요.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아시는데 위는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위도 기본적으로는 소화 장기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크게 5개의 레이어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엄밀히 따지면 레이어는 4개고 가장 안쪽에 이제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총 5개가 있는데 자, 밖에부터 보면 이제 퍼라고 하죠. 하이퍼, 하이포, 하이퍼, 퍼 이렇게 5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부터 보면은 세로사, 장막, 가장 두꺼운, 가장 질긴 장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층, 뒤에 나오겠지만 이 근육층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썸뮤코사, 뮤코사, 루멘 이렇게 5개의 레이어가 있다는 거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위는 평가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장에 비해서 막 음식물이 차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루갈폴드라고 하죠. 위가 원래 이렇게 좀 주름이 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은 이렇게 5개 레이어 명확하게 보이는데 위는 조금 평가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어는 5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는 우리가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환자에 따라서 금식을 하더라도 음식물이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액체가 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컬랩스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뭐 환자가 이렇게 좀 직각으로 생긴 껌 같은 걸 먹고 온다거나 이러면은 정말 여기에 무슨 종양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환자가 처방식을 먹어서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죽 같은 걸 먹게 되면 막 위에 이렇게 음식물이 붙거든요. 그럼 여기 위벽이 두꺼워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는 반드시 음식물의 영향을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하시면은 시간을 두고 다시 재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자의 어떤 자세를 바꾸시면
음식물이 이제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검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환자가 금식을 하고 왔는데도 여기 이렇게 뭔가 하이퍼 에코이한 이물같이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철분제 같은 거를 처방을 했을 때도 이렇게 이물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고, 뭐 환자가 췌장염이 있으면 음식물이 잘 못 내려가면서 위가 이렇게 플루이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가 이렇게 완전히 컬랩스가 되면 이제 책에는 이게 수레바퀴 모양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연근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연근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게 컬랩스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였던 5개 레이어를 평가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가하기 어렵고, 그 5개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좀 팽창이 되어 있는 위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위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질병 가장 이제 흔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염, 위염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파이롤러스 부위에 이제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종양이 생기면 잘 못 내려가죠. 그런 걸 우리가 파이롤릭 옵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외과에서도 중요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위 종양에 대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게스트릭 포린 바디는 대부분 뭐 엑스레이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의 그런 쇠 성분이 들어있거나 뼈 성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게스트릭 포린 바디는 위 안에 이물이 있으면 어떤 분이나 다 사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레디오 루센트한 거, 잘 안 보이는 이물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씨앗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레디오 페이크한 어떤 배경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뽕 뚫려 있는,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엑스레이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가스가 차 있어가지고 약간 대조도가 있지만 액체가 차 있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죠.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초음파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뭐 씨앗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물이 특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사계면이라고 하죠. 이 경계가 굉장히 하이퍼 에코익하다. 하이퍼 에코익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쉐도잉을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바깥면이 하이퍼 에코익하고 쉐도잉을 진다. 거의 대부분의 이물이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한 95% 이상은 이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혹시 초음파로 찾으실 때 이 2가지 특징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막 명절 근처, 뭐 가을에 씨앗을 굉장히 많이 먹고 오죠. 씨앗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가운데가 레디오 루센트하고 바깥쪽이 레디오 페이크한 형태를 보이게 되고, 뭐 자두씨라든지 뭐 감씨라든지 사과씨 뭐 이런 거 다 먹고 오는데 다 공통적으로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가 위는 오른쪽으로 눕냐 왼쪽으로 눕냐에 따라서 액체라든지 가스가 이렇게 좀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내 이물이 의심되는 환자는 반드시 4방향, 라이트 레터럴, 레프트 레터럴, VD, DV를 꼭 찍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폐에서 4방향을 찍는 것보다 위에서 4방향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약간 이물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4방향을 찍으셔서 이렇게 가스랑 뭔가 이렇게 대조도를 딱 주시면은 잘 보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이물은 사실은 누구나 다 진단할 수 있죠. 굉장히 레디오 페이크한 형태를 딱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물은 굉장히 쉽다, 초음파로 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손가락 칫솔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호자분이 이렇게 막 아이 이렇게 칫솔질을 해주다가 환자가 삼켰던 거고요. 환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은 한 1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플라스틱 재질도 거의 이 정도로 보여요. 플라스틱이면은 쇠나 뼈가 아니니까 약간 레디오 루센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플라스틱 재질도 굉장히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이제 케이스를 보면 말티즈고요. 6살인데 이제 간 수치가 지역병원에서 올라왔다고 왔어요. 보호자분은 뭐
환자가 뭐 이물을 먹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평소에 뭐 쓰레기통 뒤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동안 큰 문제 없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왜 간 수치가 올랐을까 하고서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더니 자, 여기 위가 있죠. 위가 있고 여기 뭔가 있죠. 라디오 페이크한 뭔가가 있다. 이게 위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는데 자, 여러분들 환자가 라이트 레터럴 우리가 늘 찍는 엑스레이로 딱 찍으면 액체라든지 이물은 파이롤러스에 모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가 오른쪽으로 누우면 액체랑 이물은 파이롤러스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펀더스고 여기가 파이롤러스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물로 의심되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거 뭐지? 굉장히 진하게 보이는데 자, 초음파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 굉장히 하이퍼에코익한 계면을 가지고 섀도잉이 강하게 치는 거. 요게 지금 이물이에요. 사실은 엑스레이에서 이거를 안 보면 저도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이런 건. 하지만 엑스레이로 이 부위에 파이롤러스 부위에 이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강한 섀도잉을 가지는 이물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요 옆이랑 굉장히 다르죠. 옆은 가스에 의해서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지만 섀도잉이 지지 않는다는 거. 그죠? 두 개가 다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저희가 뭐 그 소세지 요 끝부위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징크, 아연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거 수술해서 꺼낸 다음에 엑스레이를 다시 촬영해 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위내 이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가 이물 때문에 구토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철 성분이 들어있는 거, 동전이라든지 이런 소세지의 어떤 그 끝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오게 되면 위에서 이제 산화가 됩니다. 위는 그 위산에 의해서 굉장히 pH가 낮기 때문에 산화가 되게 되면 이게 독성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자, 이 환자는 CC가 보면은 이제 간 수치가 올라서 왔었죠.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서 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징크에 의해서 산화가 되게 되면 이 징크가 간에서 대사가 되고 담낭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구토가 당장 없더라도 위에 뭐 동전이라든지 이런 쇠 성분이 보이면 무조건 꺼내 주시는 게 맞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 이물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위 이물과 이제 이어지는 거. 이물에 의해서 방금과 같은 손상도 보이지만 위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위염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보면은 자, 그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 벽이 일단 두꺼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크닝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자, 좀 더 심해지면 저희가 reduced layering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위벽 5개라고 했었죠? 5개. 그럼 보면은 근데 위에 있는 벽을 보게 되면 자, 하나, 하이퍼, 퍼 한 3개로밖에 안 보이죠? 분명히 5개 레이어를 했는데 왜 3개지? 이렇게 레이어가 줄어드는 거 이런 걸 우리가 reduced layering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위험이 조금 더 심해지면 자, 아래 벽 볼까요? 아예 위 벽에 경계가 없죠? 이런 거를 우리가 loss of lay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oss of layering은 주로 이제 종양이 있을 때도 loss of layering 형태를 보이는데 위염은 처음에 두꺼워지다가 위 벽이 뭔가 이렇게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심해지면 로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 뭐 감염성 이런 걸로 위염이 생기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고 주로 이제 이물, 뭐 족발 뼈를 먹었다든지 아까 뭐 그런 쇠 성분을 먹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막 위 벽을 긁히는 거죠. 긁혀서 위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 환자 보면은 위 벽이 대략 한 5mm 정도까지 정상인데 위의 벽이 지금 5.4mm 크게 두꺼워지진 않았지만 레이어가 줄어들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 자, 아래 벽은 지금 8.3mm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두꺼워져 있고 레이어가 로스, 소실되어 있다는 거 전형적인 위염의 소견입니다. 이거는 위 종양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위 종양일 수도 있지 않은데 위 종양에 비해서 위염은 좀 디퓨즈한 형태를 보이죠.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고 두 번째는 위에 있는 벽은 로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위염인 경우가 많다는 거. 네. 종양은 좀 더 포컬하고 거의 다 로스 오브 레이어링 형태를 보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환자 볼게요. 이 환자가
지금 보면은 파이로러스 V인데 벽이 막 8mm, 12mm 굉장히 두껍죠? 5mm까지 정상인데 레이어를 보면은 레이어가 뚜렷하지는 않은데 하이퍼하고 뭔가 벽이 있고 하이포하고 레이어가 한 3개 정도로 보이는 거, 이런 게 로스 오브 레이어링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심한 염증이 있으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심하지 않으면 그냥 벽이 두꺼워져 보이는 형태로 보인다는 거. 자,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환자 보면은 이 환자가 족발을 굉장히 많이 먹고 구토를 30번 하고 온 환자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 벽이 괜찮은데 두껍죠? 얇고 두껍고, 여기도 좀 두껍죠? 자, 두껍고 두껍고 얇고. 그래서 정상에 비해서 벽이 두꺼운 걸 볼 수가 있고요. 레이어가 5개 레이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리듀스드 레이어링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대해 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액체가 잘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굉장히 심한 위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자 내시경을 보게 되면요, 출혈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위염의 굉장히 전형적인 사인이고 Reduced Wall Layering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심하지 않으면 레이어는 그대로 있지만 그냥 벽만 두꺼워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같은 환자는 굉장히 심한 위염인데도 불구하고, 자, 7일 후에 저희가 이제 재검사를 해보면 벽도 굉장히 얇아졌죠? 2.4mm. 그리고 레이어가 좀 얇긴 하지만 퍼 이렇게 5개의 레이어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심한 위염이라도 거의 대부분은 뭐 한 2, 3주 이내에 이렇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혹시 위염인지 위종양인지 헷갈리시면 이렇게 재검사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리버서블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벽의 두께로 우리가 종양인지 염증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1cm가 넘어가면 종양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방금 전 환자도 굉장히 심했죠. 심했지만 이렇게 위염이라는 거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 한번 더 보겠습니다. 푸들이고요. 4살이고, 우리 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죠. IQ가 굉장히 높은 강아지인데, 자, 보호자가 그 마늘로 된 어떤 그 장아찌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베란다에 이렇게 쭉 이렇게 널어놓고 외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혹시라도 이걸 먹을까봐 문을 닫고 외출을 하셨는데, 푸들이 그걸 이렇게 코로 어떻게 연 거죠. 열어서 이 베란다에 있는 그 마늘과 그 양념을 굉장히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늘은 여러분들 위 어떤 자극이 있거든요. 사람도 그렇지만 강아지들도 위에 자극이 있는데, 자, 그래서 구토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내원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가 제가 여태까지 임상하면서 봤던 위염 중에 가장 심한 위염을 보였던 환자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구토, 혈변 굉장히 심했는데, 제가 이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자, 벽이 지금 굉장히 두껍죠? 자, 굉장히 하이포 에코익하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로스 오브 레이어링 형태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저 같은 경우도 환자의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면 이거 위 종양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아요. 위 종양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 그죠? 레이어가 하나도 없죠. 자, 여기 리니어로 보인 거 한번 보여드리면 벽이 굉장히 두껍다. 자, 로스 오브 레이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종양에 안 맞는 점, 너무 디퓨즈하죠. 모든 위가 다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종양은 거의 포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로스 오브 레이어링 형태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 절대로 두께만으로 종양을 감별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 환자는 굉장히 심하지만 이 환자 입원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재검사했을 때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됐던 케이스고, 운이 없는 경우에는 저렇게 심한 염증 때문에 위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막염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을 해줘야 됐지만, 앞에 환자는 정상적으로 잘 회복을 했던 경우라는 거. 그래서 로스 오브 레이어링, 리듀스드 레이어링, 그죠? 월 시크닝, 요 3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염이 조금 더 심해지면 우리 그 위궤양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런데, 이렇게 궤양이 생기는 위염을 우리가 ulcerative gastritis, 궤양성 위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위염이 굉장히 심화가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소견이 뭐냐면,
위 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가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가스가 왜 위 벽 안에 있지? 여기가 이렇게 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기 때문에 위 벽이 좀 얇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가스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위에 그냥 벽에 이렇게 가스가 있으면 아 이거 궤양이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위는 원래 이렇게 주름이 있죠. 주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름 사이에 가스가 이렇게 끼게 되면 그런 게 다 궤양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루갈폴드를.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 궤양은 굉장히 심한 염증에 의해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염증이 굉장히 심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다 가스가 있지만 주변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얼서가 의심이 되면 벽이 거의 대부분 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벽이 두껍지 않고 그냥 가스가 보이는 거는 아 이거 주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한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주변이 뭐 리듀스드 레이어링 형태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벽이 두꺼워져 보인다거나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환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가 이제 전형적인 제가 봤던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이쑤시개를 먹고선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는데 재검사를 했더니 그 이쑤시개가 꽂혀있던 자리가 염증 때문에 이제 파열이 되는 경우였고 자, 여기 보시면은 가스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예, 가스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아 이거 루갈폴드 아닌가? 자,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벽이 굉장히 두껍죠. 이 아래쪽에 비해서 벽이 두껍고 그 다음에 레이어가 1개, 2개, 3개 그렇죠? 리듀스드 레이어링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얼서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술 딱 해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천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서가 심해지면 이렇게 천공까지도 이어지기도 하니까 특징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사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만 보면 조금 기억할 수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슈나우저고 11살인데 환자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관리를 받던 환자예요. 뭐 거의 뭐 크레아티닌이 막 3, 4 이러고 BUN도 굉장히 높던 환자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엑스레이상에서 가끔 이제 루갈폴드에 이렇게 석회화처럼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루갈폴드가 이렇게 보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유레믹 게스트라이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부전 때문에 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소견이 뭐냐면 뭐 벽도 두꺼워지고 위염이랑 똑같지만 자, 그 5개의 레이어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거 바로 우리가 뮤코사라고 하죠. 점막층. 점막층이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데 점막층이 약간 바깥쪽에 이렇게 하얀 선이 생겨요. 이렇게.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점막층에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하얀 선이 하나가 생기죠. 마치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유레믹 게스트라이티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견은 뭐라고 하냐면 하이퍼 에코익한 라인이 뮤코사와 루미널 인터페이스에 생긴다. 즉 가장 바깥쪽, 위에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하게 선이 생기고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초기엔 잘 안 보이는데 하지만 초음파 소견은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쉽게 진단하실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거에다가 당연히 위에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위 벽도 두꺼워질 수도 있고요. 뭐 심한 아이들은 레이어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레믹 게스트라이티스는 이렇게 진단한다는 거 사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상적으로 많은 거 파이롤릭 옵스트럭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이롤릭 옵스트럭션은 우리가 PDJ라고 하죠. 그래서 파이롤러스 듀오데날 정션이 뭔가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종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 파이롤러스 부위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염이 심해도 위의 운동성이 떨어지니까 아까 그 족발 먹은 환자처럼 막 액체가 이렇게 저류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우가 췌장염이 심하면 십이지장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위에서 잘 못 넘어가요. 그런 걸 우리가 전부 다 파이롤릭 옵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인 폐색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것도
다 통칭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왼쪽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화질이 낮지만 이게 지금 위고요. 자, 환자가 오른쪽으로 누우면 액체랑 이물이 파이로러스로 간다고 했죠. 자,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돌멩이처럼 이렇게 자글자글한 게 보여요. 자, 이런 게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강아지가 뭐 화분에 있는 흙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그레이블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꼭 돌 같은 걸 안 먹어도 음식물 같은 걸 먹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좀 딱딱해지거든요. 수분은 다 흡수가 되고 음식물이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 만성적인 옵스트럭션, 그러니까 잘 못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레이블 사인이라고 하고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 그죠? 이런 거 보이면 다 자갈이나 뭐 돌멩이 아니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는 뭐 가스가 펀더스에만 차 있고 파이로러스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액체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파이로러스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도 오른쪽으로 눕히면 잘 보이지만 초음파를 볼 때도 뭔가 파이로러스에 뭔가 이렇게 좀 액체를 넣어서 잘 보고 싶다. 환자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이로릭 옵스트럭션에 여러 가지 감별 진단이 있는데, 첫 번째로 파이로릭 뮤코살 하이퍼플라지아. 자, 이름만 봐도 벌써 양성이죠. 양성. 종양이 아닌데 점막층이 굉장히 만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좀 비유가 되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맞냐면 시주라든지 이런 패키니즈, 브레키세팔릭 독에서 좀 많은 것 같고, 나이가 많은 환자, 만성적으로 구토가 있는 환자에서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자, 동영상 보여드리면 벽이 일단 두껍죠. 벽이 일단 두꺼운데 레이어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레이어가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자, 요거 그죠? 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뮤코사인데 뮤코사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뮤코살 하이퍼플라지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심해지면 우리가 그 사람도 위내시경 받으면 폴립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종, 그런 것처럼 이제 폴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양성 병변에 의해서 점막층이 두꺼워지면 파이로러스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음식물이 잘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언제 생기냐면 내시경을 해보면은 이제 만성 위염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염에 준한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 뭐 헬리코박터랑 뭐 연관이 있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케이스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막 굉장히 막 벽이 두꺼워져 보이고 뭔가 안 좋아 보이니까, 아, 이거 위 종양이네, 이거 악성이다, 보호자님이 환자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서 막 안락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양성 병변에 의해서도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은 반드시 위염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뭐 내시경 같은 걸로 조직 검사 한번 해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뮤코살 하이퍼플라지아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양성 병변 중에 하나가 CHPG라는 게 있어요. 크로닉 하이퍼트로픽 파이룰릭 게스트로패시. 이름이 좀 어렵죠. 어쨌든 이것도 만성적인 위염에 의해서 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었던 그 질병은 어떤 레이어가 두꺼워졌죠? 바로 뮤코살 레이어, 가장 바깥쪽에, 안쪽이죠, 안쪽. 가장 안쪽에 있는 요 레이어가 두꺼워진 거라면 요 CHPG는 근육층이 두꺼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개 레이어를 아셔야 돼요. 하이퍼포퍼포퍼인데 5개 레이어인데 그 중에 근육층, 그죠? 두 번째 있는 레이어가 두꺼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CHPG라고 하고, 기준이 있어요. 전체 벽 두께가 9mm 이상이고 요 근육층의 두께가 4mm 이상이면 CHPG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은 지금 A라고 표시된 거 8.7mm, 약 9mm 정도 되죠. 자, 그리고 근육층이 굉장히 두꺼워져요. 5mm. 이 환자가 CHPG로 진단이 됐던 케이스고, 이 환자도 이런 케이스도 만성적인 위염에 의해서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시추패키에서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악성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호전이 될 수가 있고, 수술을 해가지고 파이로러스 좀 넓혀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예후가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파이로리 옵스트럭션이 다 안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같은 거 한번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케이스 한번 보면 시쭈죠. 시쭈, 15살, 만성 구토로 왔어요.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구토를 하게 됐었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눕혀서 엑스레이 딱 촬영했더니 일단 가스가 굉장히 많죠. 가스가 굉장히 많고, 자, VD 사진 봤더니 이렇게 가스가 펀더스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모식도 CT를 이렇게 놨는데, 자,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찍는 엑스레이 두 장이 뭐냐면 라이트 레터럴, 그 다음에 VD죠. VD를 찍게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액체는 이렇게 가라앉고 가스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펀더스뿐만 아니라 파이롤러스도 가스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죠? 가스가 좀 많은 환자에서는. 근데 이 환자는 VD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분명히 이쪽에 차야 되는데 여기 가스가 안 보이죠? 뭐지? 만성 구토랑 좀 연관이 있나? 여기에 뭔가 염증이든 아니면 나이가 많으니까 종양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음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D 사진은 가스 양이 적을 때는 아니지만 가스가 이렇게 많을 때는 반드시 이쪽 파이롤러스도 잘 보여야 된다는 거. 그렇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환자 초음파 봤더니 어떻죠? 트랜스버스 플레인인데 굉장히 그 수레바퀴 모양 같죠? 바깥쪽에 근육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죠? 퍼포? 뭔가 좀 주름이 져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레이어가 소실된 건 아닌 것 같죠? 근데 뮤코살 레이어가 머스큘라 레이어가 굉장히 두꺼워져 보인다. 그래서 이제 세로 단면을 보면 벽 두께도 뭐 굉장히 두껍고요. 근육층이 굉장히 두꺼운 전형적인 CHPG 환자입니다. CHPG.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런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도 두꺼워져 보일 수 있지만 레이어는 유지가 되고 근육층이 두꺼워지는 거. 9mm, 4mm.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CT를 촬영해 보면 CT에서도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지금 점막층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깥에 좀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근육층이에요. 굉장히 두껍죠, 위가.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파이롤러스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환자가 만성적으로 구토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도 레이어는 굉장히 예쁘게 잘 유지가 되고 뭔가 다 대칭적이니까 종양보다는 위 어떤 염증, 만성 염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T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뭐 커브드 MP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펀더스죠. 쭉 가다 보면 파이롤러스 이렇게 좀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환자가 만성적으로 구토를 했구나. 자, 그래서 내시경을 해보면 자, 정상적인 위의 주름은 한 이 정도죠. 이 정도인데 굉장히 비유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부어 있죠. 말 그대로. 부종성 변화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내시경을 보면 이렇고 발적도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직 검사해 보면 만성적인 위염, CHPG로 진단이 됐던 케이스고요. 자, 오른쪽 사진 하나 보시면은 저희가 CT를 촬영하면 위가 좀 컬랩스가 되어 있지 않고 팽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버추얼 엔도스코피라고 하죠. 그래서 CT로도 우리 내시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게 실제 내시경이고 이게 실제가 아닌 CT로 만든 내시경인데 똑같죠? 똑같죠? 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유된 면, 그렇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염증,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거 이렇게 보인다는 거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는 내시경으로 저희가 조직검사를 보냈고요. 조직검사에서 CHPG로 진단이 됐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전 잘 조직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염증 세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침윤이 되어 있고 사람에서는 이렇게 만성 염증이 오래되면 위암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뮤코살 하이퍼플라지아 CHPG 보면은 벽도 굉장히 두껍고 뭔가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결론은 양성 병변이죠. 양성이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케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환자도 만성적인 구토로 왔는데 이제 지역병원에서 조영을 하고 오셨어요. 봤더니 파이롤러스에서 뭔가 나가는 부위가 굉장히 좁아져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무슨 사인이라고 하냐면 새의 부리 같다고 해서 비크 사인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은 사과의 그 뭐라 그러죠? 심만 이렇게 남죠. 그래서 애플코어 사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뭔가 필링 디펙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 이상한데
자, VD 봤더니 여기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앞서 봤던 케이스랑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컬합니다. 좀 디퓨즈하지 않고 딱 요 부위만 이렇게 좀 뭔가 좀 안 좋죠. 두 번째는 대칭이 안 맞아요. 이쪽에서 보면 마치 대칭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 환자의 오른쪽이 더 뭔가 이렇게 많이 파여 있고 비대칭이죠. 자, 이렇게 포컬하고 비대칭이면 종양을 먼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음파 보게 되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이거 근육층도 두껍고 이거 CHPG인가? CHPG랑 비슷해 보이는데 자, 근데 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일단. 그리고 레이어가 이쪽에 와서 뭔가 좀 소실이 되죠. 굉장히 포컬하다. 아까 봤던 환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병변이 좀 짧죠. 짧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CT를 촬영해 봤더니 역시 비대칭적인 벽이 이렇게 방금 우리 조형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이렇게 보이는 게 비대칭적으로 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벽 두께는 좀 9mm였고요. 굉장히 두껍죠. 이 환자는 내시경을 봤더니 벽도 굉장히 두껍고 여기 막 출혈도 있죠. 얼서가 있어가지고 출혈도 있고 초음파에서는 잘 안 보이는 얼서도 있고. 자, 수술했더니 이렇게 벽이 굉장히 두꺼워져 보였다. 이 환자는 이제 종양이었던 환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레이오마이오사이코마 이런 거를 우리가 초음파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금 앞에 보였던 양성병변에 비해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굉장히 포컬하다. 두 번째는 비대칭이다. 자, 이러면은 종양의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더 심해지면 레이어가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거는 종양에 따라서 다른 거고 레이어가 한 리듀스드? 로스 오브 레이어링? 요 정도 형태를 보이면서 벽이 두껍고 비대칭적이면 종양을 먼저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파이로릭 옵스트럭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종양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양성 병변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위염에 준한 치료라든지 내시경 이런 거를 해보시면서 환자의 반응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자, 믹스드 6년형이고요. 여기 뭔가 커다란 게 있죠. 파이로러스인가? 왜 이렇게 크지? 여기도 뭔가 큰 것도 큰 건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 마진이 이렇게 좀 이레귤러해요. 완전한 원형이 아니거든요. 자, 초음파 봤더니 자, 파일로스 부위에 뭔가 이렇게 커다란 메스가 있는 거죠. 까만. 그렇죠? 레이어도 잘 모르겠고 자, 컨벡스 영상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메스가 있고요. 내강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된 양상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정확히 레이어 평가가 안 돼도 초음파 딱 봤을 때 이거 안 좋네. 종양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시경이나 CT를 촬영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전형적인, 좀 심한 종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메스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환자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커다란 메스가 이렇게 있고요. 수술해서 뗐을 때 이런 식으로 메스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염증도 물론 심하면 그럴 수 있지만 종양은 이렇게 얼서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멜레나를 본다거나 뭔가 빈혈이 생기죠. 이렇게 출혈을 볼 수가 있고 얼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자, 그래서 이 환자도 레이오마이오사이코마 악성 종양으로 진단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만 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자, 이 환자는 그래도 앞에 비해서 훨씬 심해 보이죠. 딱 봐도. 그렇죠? 딱 봐도 심해 보이고 이런 거에 의해서 파이로릭 옵스트럭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로릭 옵스트럭션의 대표적인 예, 뮤코사 하이퍼플라지아, CHPG, 종양에 대해서 봤죠. 한 가지 안 본 거, 췌장을 안 봤는데 췌장은 뒤에 우리 췌장염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위에서 가장 다발하는 질병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소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5개의 레이어가 있다는 거. 퍼. 그래서 위보다는 그래도 레이어 평가가 좀 더 쉽죠. 왜냐하면 길게 있으니까. 그죠? 요게 이제 세로 단면이고, 요게 가로 단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벽 두께는 리퍼런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그렇게만 기억을 할게요. 12지장이 가장 큽니다. 우리 초음파 실습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듀오데너믹 가장 두꺼워서 한 5mm 정도까지 보고요. 나머지는 한 3, 4mm까지 정상으로 본다. 이렇게 좀 러프하게 아셔도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고양이는 좀 더 얇다는 거. 한 이 정도만 기억을 할게요. 이걸 막 자세히 저희도 3.2까지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5mm, 4m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페리스탈시스가 1분에 한 3번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운동성을 이렇게 막 숫자를 세진 않아요. 그냥 주관적으로 그럼 평소에 비해서 좀 장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보지, 이거를 막 1분 동안 기다려서 세고 있진 않는데, 그래도 좀 의심이 되시면 한번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다 아시니까. 자, 그래서 12지장이 가장 두꺼워서 5mm, 다른 장은 한 4mm 정도까지 본다. 고양이는 좀 더 얇아서 한 3mm, 좀 많이 두꺼워도 한 4mm를 넘진 않는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질병이 있으면 이제 확장이 되죠. 확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액체가, 어네코익한 액체가 차고 벽이 좀 얇아지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확장되니까. 하지만 레이어는 다 유지가 되고, 이런 게 보이면 우리가 위가 확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뒤에서 이제 일레우스에 대해서 볼 때 제가 위 확장되고 이런 거 말씀드릴 텐데, 어디가 확장됐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운데 어네코익한 액체가 차 있는 거, 이걸 이제 확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 장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지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코르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질병을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선의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물 찾는 거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염증, IBD, 종양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일레우스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물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뭔가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씨앗이면 씨앗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레우스는 우리나라 말로 장폐색이라고 합니다. 장폐색. 장폐색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메카니컬 일레우스가 있고 펑셔널 일레우스가 있습니다. 메카니컬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이물을 먹었다든지 실을 먹었다든지 중첩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폐색이 되는 거를 메카니컬 일레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에 의해서 췌장염이 심하다든지 위염에 의해서도 장이 뭔가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펑셔널 일레우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원인도 다르지만 좀 특징이 달라요. 자, 메카니컬 일레우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사과씨를 먹었다. 그 근처가 확장이 되겠죠? 그죠? 포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은 좀 디퓨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미약한 확장을 보일 때 이제 펑셔널 일레우스인 경우가 많고, 자, 메카니컬 일레우스는 대부분 수술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런 패럴라이틱 또는 펑셔널 일레우스는 이제 이런 약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물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게 좀 어렵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장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꽉 막히게 되면 확장이 좀 더 심합니다. 그죠? 당연히 펑셔널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한 확장을 보인다. 그래서 원인은 이물, 중첩, 종양, 허니아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펑셔널 일레우스는 췌장염, 장염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생긴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물을 찾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물이 있으면 장이 굉장히 심하게 확장이 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포컬해야 돼요. 포컬. 자, 그 기준을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책에 보면 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면, 개는 대장을 빼고 소장을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길이가, 그 두께라고 하죠. 두께가 5번째 척추뼈 높이의 1.6배 이하여야 돼요.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L5의 1.6배. 아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대장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아래쪽에 있는 소장. 자, 소장의 전체 두께가 L5의 1.6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엑스레이에서 요 전체 두께는 평가해도 되는데, 위벽은 평가하면 안 되죠. 위벽이 아니라 장벽. 장벽의 두께가 여기 좀 얇아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절대로 벽 두께는 초음파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장에 이렇게 플루이드가 차 있게 되면 진짜 벽의 두께는 이 하얀색인데 플루이드 때문에 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벽의 두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 두께를 본다는 거. L5의 1.6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메커니컬 일리어스는 심한 확장을 보인다고 했어요. 그죠? 이 심한 거의 기준이 뭐냐? 바로 2.4배예요. 자, L5보다 2.4배보다 크면 거의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이 아니라 논문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뒤에서 이제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메커니컬 옵스트럭션이 있는 환자를 쭉 모아서 한번 다 장의 크기 재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정상은 L5보다 1.6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1.4보다 작으면 이거는 뭐 큰 문제 없다. 네, 큰 문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4배, 그러니까 1.6보다 크고 2.4보다도 크면 거의 대부분 막혀 있었다. 자, 그러면은 요 사이가 좀 남죠? 1.6보다 크고 2.4보다 작은 애들은 둘 다일 수는 있어요. 둘 다일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펑셔널 일리어스일 수도 있고 메커니컬 일리어스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초음파로 가야 되고 2.4보다 크면은 확실하다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아래 보면은 지금 장이 긴데 요게 지금 대장이 아니거든요. 딱 봐도 L5보다 훨씬 크죠? 막히면 굉장히 큰 확장이 있고, 자, 뭔가 전반적으로 장이 확장은 있는 것 같은데 가스가 차 있는데 국소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장이 확장이 돼 있고 2.4배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펑셔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할게요. 자, 이런 거를 좀 잘 넣어놔야 저희가 이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메커니컬 일리어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메커니컬 일리어스인지 펑셔널인지 제가 직접 이제 본 환자인데, 자, 지금 대장은 따로 있죠? 분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이거 소장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넓죠? 7번, 6번, 5번. L5 높이가 여기예요. 딱 봐도 한 3배 정도 되죠. 전형적인 메커니컬 일리어스입니다. 이 환자는 메커니컬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절대. 무조건 어딘가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물인지 중첩인지 모르겠지만 메커니컬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초음파를 보는 거죠. 자, 이쪽 볼게요. 뭔가 장이 뭔가 좀 다 액체로 차 있고 확장도 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비율을 재봤더니 한 1.7, 2.0보다 약간 낮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펑셔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제 개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1.6까지 정상, 그죠? 2.0까지는 주로 이제 염증에 의해서 많이 그래요, 그죠? 그리고 2.4가 넘으면 메커니컬.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환자 볼게요. 분변이 따로 있죠, 지금. 분변 따로 있으니까 결장 따로 있는 거고, 소장이에요, 소장. 소장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서 비율을 봤더니 3.22배. 그죠? 2.4 그냥 넘죠? 이거는 메커니컬 일리어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음파를 보는 거예요. 이 환자는 이제 CRD물이었고, 그죠? VD에서도 보는데 이렇게.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외측상에서 평가를 하고 VD를 보는 이유는 분변이 없으면 이게 결장인지 소장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위치 같은 걸 볼 때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 딱 봐도 소장이 굉장히 심한 확장이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자, 메커니컬 일리어스에 대해서 이제 초음파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는 이물, 중첩, 종양 요거예요. 이물, 중첩, 종양. 자,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의 어떤 강아지의 장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있죠? 입에서부터 항문이 있는데 일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자. 자, 여기 입이고 여기 항문이에요. 자, 환자가 씨앗을 먹었다. 막혔다. 자, 그러면은 씨앗을 중심으로 앞쪽은 장이 확장이 되겠죠. 못 내려가니까. 뒤에는 정상일 거예요. 그렇죠? 정상일 거예요. 자, 근데 장이 만약에 이렇게 일자면 얼마나 쉽겠어요. 저희가 초음파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확장된 장이 계속 보이다가 뭔가 이물같이 이렇게 쉐도잉이 빡 지는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정상장이 나오겠죠. 그죠? 이러면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강아지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장을 그냥 따라가서 찾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이제 팁을 드릴게요. 자, 장이 뭔가 막혀 있다. 첫 번째로 굉장히 심한 확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메카니컬 일레우스의 특징은 뭐냐? 끝지점이 있어요. 끝지점. 이물이 됐든 중첩이 됐든 종양이 됐든 뭔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단 말은 뭐냐면 그 뒤에 정상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은 확장된 장이 있고 이물이 있고 정상장이 있죠. 그죠? 이렇게 보여야지 우리가 이물이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막 이런 확장된 장도 있지만 요 아래 정상장이 막 이렇게 보인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끝지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끝지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장이 위부터 항문까지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물이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앞이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막 초음파를 볼 때 파이로러스 확장돼 있고 듀오데는 확장이 돼 있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리움을 딱 봤는데 일리움은 정상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뭔가 끝지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장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초음파를 봐야지 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진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커니컬 일레우스는 정상장이 있다. 자, 이 환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봤더니 요게 지금 별장이고 여기 장이 있는데 소장이죠. 소장인데 뭔가 확장이 굉장히 심해요. 비율 재봤더니 3.2배, 2.4까지 라고 했는데 2.4보다 넘네. 메카니컬 일레우스인가?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생각. 메카니컬 일레우스는 끝지점이 있다고 했어. 그럼 끝지점은 엑스레이에서 모르니까 정상장이 있나? 보는 거예요. 정상장이 있죠. 확장된 장이 있고 정상장이 있네. 끝지점이 있겠네. 그게 바로 여기 이물이 되는 거죠. 씨앗. 자, 이렇게 생각하고 초음파를 보면 하이퍼 에코익하고 쉐도잉이 지는 거, 이걸 찾으시면 돼요. 이거를 기점으로 앞쪽은 확장, 뒤쪽은 정상. 이렇게 되면 100%입니다. 100%. 그죠? 우리가 이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생각의 과정을 다 뛰어넘고 요거만 딱 보고 이거 이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메카니컬 일레우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방금 봤던 케이스, 포메라니안 2살이고요. 구토로 왔는데 장 확장 3배, 굉장히 심하죠? 이게 이물인지는 모르겠고 정상장이 있죠. 운이 좋게 이 환자는 심지어 이물도 보여요. 하지만 이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심한 확장이 있는데 정상장이 있네, 끝지점이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초음파를 보는 거예요. 자, 초음파를 보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심하게 확장된 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거 플러스 정상장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물을 찾을 때는 확장된 장, 이물, 정상장, 요게 딱 나와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영상의학과를 전공하지만 실제로 이제 환자가 수술에 들어가면 불안해가지고 집에 못 가는데, 이런 걸 알게 되면 이제 굉장히 확신이 딱 있게 되죠. 확장된 장, 이물, 이렇게. 그래서 이물이 의심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거기 플러스 하이퍼 에코익하고 쉐도잉이 지는 거. 그죠? 이것까지 아시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메커니컬 일레우스는 이렇게 본다. 자,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도 똑같은데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물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페디큐어 바를 때 쓰는 스펀지를 고양이가 먹은 건데, 자, 수술의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좀 아시겠죠? 자, 보시면 확장된 장이 있어요. 굉장히 심하게 확장된 장이 있고 막 충혈도 되어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정상장이 있죠? 끝지점이 있겠네? 그거를 저희가 초음파에서 찾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장이 있고 이물 있고 장이 있죠. 소장, 이물, 소장, 요 사인이 딱 나와야 되고, 확장된 장, 그 다음에 정상장, 확장, 이물, 정상. 자, 이렇게 보인다는 거. 자, 여러분들 요거 플러스 이렇게 초음파 보다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다거나 굉장히 심한 쉐도잉을 보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하지만 메인은 일레우스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형이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형이물. 자, 선형이물은 일반적인 이물이랑 다르게 조금 확장이 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확장이 심하면 좀 쉬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장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은 해지는데 별로 확장이 심하지 않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더 어렵죠. 왜냐면 장에 확장이 없으니까. 선형이물이 있을 때 특징. 첫 번째, 장 가운데 이렇게 하이퍼 에코이크한 라인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가 어떤 실을 먹었냐에 따라서 다른데, 뭐 운동화끈 이런 거 먹으면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얇은 실을 먹으면 쉐도잉이 안 집니다. 그래서 쉐도잉으로 평가하시면 안 되고, 선형이물은 하이퍼 에코이크한 선 첫 번째 찾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장이 꼬불꼬불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말려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플리케이션 또는 아코디언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이물이 있을 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확장이 되면은 좀 더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형이물의 임상적인 의미는 뭐냐면 장이 막 이렇게 막 쪼그라들다 보니까 파열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막 구멍이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형이물은 발견하시면 반드시 이 내용을 보호자님께 고지를 하고 열어봐야 되겠지만 찢어져 있는 경우 많고 복막에 보면 환자 사망할 수 있다는 거 꼭 얘기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수술하시길 추천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장의 확장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아이들도 있지만 아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형이물로 의심되는데 장의 확장이 없네? 괜찮으니까 좀 더 두고 볼까? 이게 아니라 장이 이미 꼬이기 시작하면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레우스 정도랑 무관하게 빨리 처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가 좀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대학원생들도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질문이나 오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이렇게 계속 찾아서 와서 제가 이 핏볼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넣죠. 그게 뭐 제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막 대학원 1년차 이런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그런 거 중에 이런 거는 좀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가 추려서 오는 거거든요. 자, 선형 이물이 오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물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요 하이퍼 에코이크한 라인 있죠, 요게 너무 특징적이니까 환자가 막 구토하고 이랬을 때 막 초음파에 막 보시다가 뭔가 이렇게 휙 지나가 이렇게 슉 지나가요. 이거 선형 이물인가 보다 하고 이제 배를 여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 상복부에 많이 생깁니다. 상복부 위쪽. 자, 여기 보시면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 하얀 선 보이시나요? 자세히 요거 깜빡 이렇게 보이죠? 깜빡깜빡이는 거. 굉장히 얇은 선. 여기도 볼게요. 요거 뭔가 이렇게 슉. 자, 이거를 평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환자가 막 구토를 10번 하고 오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선형이물인가 보다. 이거. 자, 이게 뭐냐면 저희 초음파 첫 시간에 아티팩트 배웠죠? 복벽이 있어요. 복벽에 평행하게 아티팩트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주로 생기냐면 상복부에서 많이 생깁니다. 위쪽, 듀오데넘 이쪽.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 단면에서 잠깐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선형이물로 진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90도로 돌려보셔야 돼요. 정말 90도 돌려서 이게 정말 선형이물인지 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자, 이런 걸 보셔야 되지 하이퍼 에코이크한 라인을 보시면 좀 오진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위랑 겹치지만 쭉 따라가다 보면 장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복부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형이물로 또 하나 착각하기 쉬운 거. 닥스훈트 4개월이고요. 구토로 와요. 주로 이제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들에서 많이 생기는데 자, 초음파를 보면은 확장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딱 봐도 뭔가 선으로 보이죠? 선으로 보이는 거. 선형이물인가 보다. 장의 확장도 있네? 그게 아니라 바로 이제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저희가 이제 구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린 강아지들은 구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아이들은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죠? 선형이물로 오진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가로단면 내보면 이렇게 뭔가 정말 선처럼 보여요. 네. 근데 한 가지 뭐가 없죠? 플리케이션이 없죠. 플리케이션이 없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형 이물에 비해서는 좀 길이가 짧죠. 길이가 짧다는 거. 그래서 선형 이물로 오진하기 쉬운 거 첫 번째, abdominal wall artifact, reverberation, 특히 상복부 쪽에서. 두 번째는 기생충.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장폐색의 다른 원인으로 중첩 보도록 할게요. 자, 중첩은 워낙 특징적인 사인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물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중첩은 말 그대로 이제 장 안에 장이 이렇게 끼어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장중첩이라고 하고,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활의 어떤 관역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타겟 사인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불스아이 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굉장히 많이 보이면 이런 걸 중첩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제가 국가고시 볼 때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자, 중첩이 그냥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운동성의 변화로 생기기 때문에 뭐 염증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물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환자가 막 10살이 넘었는데 중첩이 있다. 자, 그런 경우는 종양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를 꼭 유념해 두셔야 돼요. 중첩만 딱 수술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장 종양에서 이미 막 전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환자인데 중첩이 의심된다. CT를 꼭 찍으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자, 크게 이제 이렇게 장 안에 장이 있는 거죠. 장 안에 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거 잘못된 그림입니다. 왜 잘못된 그림이냐면, 우리가 장이 밀려 들어갈 때 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장간막이라고 하죠. 장간막도 같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원형의 형태를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뒤에 보이겠지만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첩은 장 안에 장이 있는데 메센터리가 같이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초음파 영상 볼게요. 장 안에 장벽이 이렇게 있고 장이 있죠? 장 안에 장이 있어요. 근데 앞에 보였던 그림이랑 다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하얀 지방이 껴있죠. 이게 이제 메센터리입니다. 그래서 중첩은 메센터리랑 장이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축으로 생기는구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오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선형 이물이랑 똑같이 중첩도 오진이 굉장히 많은 질병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기억을 딱 타겟 사인만 하셔서 그래요. 장 안에 장이 있다. 중첩이네. 이러시면 안 되고, 정말 메센터리가 껴있는지 일레우스가 있는지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워낙 특징적인 사인이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 한번 보면, 자, 위가 있고요. 소장이 있습니다. 결장은 좀 따로 있는 것 같고, 장 확장이 굉장히 심하죠. 자, 볼게요. 7번, 6번, 5번. 높이를 대충 보면 딱 봐도 1.6배는 그냥 넘고 2.4배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한 장의 확장이 있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메카니컬을 내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정상장이 있는지 보는 거죠. 끝지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면 좀 정상장이 좀 보이죠? 별로 이렇게 확장이 안 된 장들. 이거는 메카니컬을 내었을 수도 있고 끝지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초음파 보는 거예요. 자, 초음파 보게 되면, 자,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장 안에 장이 있다. 더 중요한 거, 장간막 같이 들어가 있고 확장이 굉장히 심하죠. 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장중첩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세로 단면 보면 장 안에 장이 이렇게 껴있고, 요 하얀 거, 요게 바로 메센터리예요. 메센터리. 그리고 마치 우리 선형이물처럼 플리케이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장벽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죠. 꽉 끼는 거예요. 꽉 끼니까 중첩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환자 이제 수술 사진 보면요, 저희 이제 응급의학과에서 수술하셨던 건데, 자, 장이 있고 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첫 번째, 중첩을 중심으로 프록시말 쪽, 지금 손 뒤에 있는 이쪽은 확장이 지금 심하죠. 자, 그리고 이 장은 어떻죠? 정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딱 찍으면 확장된 장이 있고 정상장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자, 이렇게 장 안에 장이 들어가 있고 장뿐만 아니라 메센터리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약간 가렸는데
지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에 보면 장 안에 장이 있고 메센터리가 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 다시 앞에 보여드리면 잘못된 사진이죠. 잘못된 사진입니다. 제가 이걸 항상 학부 시험에 냅니다. 장중첩의 사진인데 왜 잘못되는지 쓰시오. 항상 이렇게 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물 중첩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샷을 가지고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뭔가 이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중첩인가? 확장 있나? 정상장 있나? 장관막 들어가 있나? 이렇게 봐야지 오진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이제 pitfall, 함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은 중첩 의심된다고 오거든요. 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오진이 되는 부위가 어디냐? 첫 번째, 일리오콜릭 정션. 두 번째가 파이룰러스. 요 두 부위에서 오진이 많습니다. 자, 일리오콜릭 정션은 콜론이 있고 일리움이 있죠. 장이 딱 접합하는 부위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빨간 선으로 그어놨는데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 장 안에 장이 있어요. 그죠? 장 안에 장이 있네? 이거 중첩이네. 장 안에 장이 있네? 그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장 안에 장이 있네. 장이 있어, 장이 있어. 중첩이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확장이 없죠. 두 번째, 장관막이 안 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장 안에 장이 있다고 해서 절대 진단하면 안 된다는 거. 가장 많이 생기는 위치, 일리오콜릭 정션 조심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자, 이 사진 한번 봐볼까요? 장 안에 장이 있네? 중첩인가 보다. 장관막은 아닌데 어쨌든 편측으로 있으니까 이건 진짜 중첩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도 볼게요. 위인 것 같은데 장 안에 장이 있어. 중첩이네. 이렇게 많이 해서 오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아까 위에서 했던 거 바로 파이룰릭 뮤코설 하이퍼플라지아 같은 게 생기면 점막층이 비유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점막이 이렇게 비유가 돼요. 폴립처럼. 자, 근데 이게 잘라지는 각도에 따라서 중첩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단면으로 절대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 환자 세로 단면 볼게요. 점막층이 가득해 볼록하죠? 초음파를 이렇게 자르면 장 안에 장이 있는 거예요. 장 안에 장이 있다. 이렇게 너무 중첩처럼 보이는 영상 하나를 가지고 중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어지죠? 점막층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진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장님들도 하지만 대학원생 초기, 1학기, 2학기 때도 정말 오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눈에 바르는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절대 기억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확장 여부, 장관막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컬 옵스트럭션 마지막으로 가면 조금 드문 경우긴 하지만 장협착이 있어요. 자, 장협착이 언제 생기냐면 예전에 이물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한 염증, 종양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장협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굉장히 심한 장의 확장이 있죠? 뭔지는 몰라요. 이물, 중첩, 종양, 장협착 모르는데 굉장히 확장이 있고 이 위치는 지금 콜론의 위치가 아니죠? L5, 7, 6, 5번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메커니컬 옵스트럭션이다 라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메커니컬이구나. 자, 이 환자 보면요. 여기까지 확장된 장이 있고요. 여기 장 뭔가 이상해요. 내광도 안 보이고 뭔가 이렇게 딱 막혀 있죠. 자, 이게 바로 끝지점입니다. 끝지점. 자, 여기 좀 보면은 확장된 장이 이렇게 쭉 있어요. 확장이 돼서 와서 장이 뭔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발적은 돼 있지만 확장이 없어지는 끝지점. 자,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수술해서 보면 굉장히 심한 염증 때문에 원인은 모르지만 장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진단하기 좀 어렵죠. 하지만 원인이 뭐든 다 똑같습니다. 메커니컬 옵스트럭션은. 굉장히 심한 확장, 끝지점, 정상장. 그죠? 굉장히 심한 확장, 끝지점, 정상장.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메커니컬 옵스트럭션이 조금 더
쉽다. 자, 그다음 환자가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많이 나서 오죠. 오면은 가끔 이렇게 장이 엄청나게 확장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골반으로 빠진다거나 뭐 인귀날 허니아가 생겨가지고 거기로 장이 빠지면 거기가 이렇게 꽉 조여지는 거죠. 조여지면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장이 폐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커니컬 옵스트럭션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영상학적으로는 똑같다는 거. 그렇죠? 굉장히 심한 확장, L5의 2.4배를 넘고 끝 지점이 있고 정상장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동영상 보시면요. 이게 이제 허니아 부위인데요. 자, 허니아 부위를 볼 때 팁이 뭐냐면 허니아 색 안에 플루이드가 차 있다는 거는 굉장히 꽉 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장이 있든 없든 지방이 있든 뭐가 있든 플루이드가 차 있으면 일단 뭔가 문제가 있다. 수술을 해주는 게 맞죠. 왜냐면 환자가 통증을 느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동영상 볼게요. 지금 보시면 허니아 안에 플루이드가 차 있어요. 일단 플루이드가 차 있다는 거는 꽉 조여진다. 자, 그 다음에 장이 있는데 장이 어떻죠? 장이 뭔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죠. 확장. 뭔가 허니아가 있는데 플루이드가 있고 장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네. 자, 이거는 장이 거의 대부분 괴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 문합이라고 하죠. 장 문합까지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 허혈성 괴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술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까맣게, 그죠? 괴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 플루이드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메커니컬 일레우스에 대해서 봤는데요. 사실 제가 막 설명드린 뭐 끝지점, 심한 확장, 뭐 이런 거는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모든 케이스에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적용이 되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어요. 예전에 막 이거 이물인 것 같은데 좀 불안하고 막 이렇게 수술실 들어가면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막 몰래 이렇게 보다가 이물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그때 좀 집에 가고.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확도가 높고 오진의 가능성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선형 이물이랑 중첩에서 제가 오진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거. 자, 그런 것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능적 장폐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 이제 펑셔널 일레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셔널 일레우스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패럴라이틱 일레우스라고도 하고요. 염증에 의해서, 주로 염증에 의해서 장이 이렇게 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장이 뭔가 이렇게 좀 입을 벌리고 있는 확장된 장을 볼 수가 있고,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커니컬에 비해서 첫 번째, 디퓨즈합니다. 정상장이 아니라 좀 대부분 다 영향을 받고, 두 번째는 메커니컬에 비해서는 좀 마일드해요, 확장이. 그죠? 확장이 있더라도 L5에 뭐 2.4배 이렇게는 잘 안 되고 한 2배 이 정도 된다는 거. 자, 대표적으로 이제 펑셔널 일레우스를 일으키는 질환이 뭐가 있냐? 바로 파보 바이러스 있어요. 나이가 어린데 접종을 안 했는데 구토를 하는데 초음파 봤는데 이러고 있다. 무조건 파보 바이러스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췌장염. 좀 나이가 든 개들. 췌장염이 생기면 듀오데넘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펑셔널 일레우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사인,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든지, 장이 좀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지죠? 장이 좀 쭈글쭈글해지고, 코루게이션이라고 하는 요거 생기고, 뭐 뮤코살 레이어가 좀 이렇게 하얘집니다. 염증 때문에. 그죠? 좀 하얗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장염이 있을 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환자는 파보바이러스 양성이 떴던 환자고요. 자, 코루게이션에 대해서 조금 보면요. 코루게이션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를 코루게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초음파의 거의 대부분 소견이 그렇지만 논 스페시픽 사인입니다. 자, 이게 일단 보이면 염증이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염증뿐만 아니라 뭐 종양, 뭐 경색, 그다음에 뭐 IBD가 심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인만 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염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감별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리케이션, 우리 선형이물에서 봤죠? 장이 막 이게 꼬불꼬불해지는 거.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인테스티널 스파즘. 보시면은 경련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렇게 작은 뭐랄까 작은 코르게이션이라고 할까요? 그죠? 요 세 가지를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르게이션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플리케이션은 엄밀히 따지면 장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거지 장이 뭔가 이렇게 경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스택되어 있는 거죠. 수술 사진 보시면은 우리 그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마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이런 걸 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이건 염증이 아니라 주로 선형이물, 아코디언 사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인테스티널 스파즘은 훨씬 더 짜잘하게 코르게이션이 있는 느낌이죠. 자, 이거는 주로 어디서 생기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방광이 파열돼서 유로앱도만, 요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비장이 파열돼서 혈복이 생긴다든지,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감별 진단 목록이 다르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염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볼게요. 장염의 초음파 소견은 첫 번째, 운동성이 떨어지니까 펑셔널 일레우스 생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심한 경우에는 뮤코살 레이어가 조금 밝아집니다. 그리고 장벽이 두꺼워질 수는 있는데 제 경험적으로 장벽이 많이 두꺼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코르게이션 생기면 너무 좋고요. 그죠? 굉장히 딱 특징적이니까. 자, 그러면 주변에 림프절도 커질 수가 있고, 장간막이라고 하죠. 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 부종이 생기면서 좀 더 하얘집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요게 지금 장이에요. 코르게이션이 있죠? 네, 코르게이션. 아, 이게 코르게이션이구나. 이런 거 보이면은 특히 치비지장에 코르게이션이 있으면 췌장염이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뭔가 장이 좀 이렇게 좀 꼬불꼬불하죠. 그리고 뮤코살 레이어가 좀 하얘요. 아, 그렇구나. 약간 하얀 거. 이런 거 있을 때도 장염. 지금 이 세로사를 보시면 약간 울퉁불퉁하죠. 스무스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환자 보면은 장이 있어요. 장도 좀 이상하지만 이 주변 좀 하얀 거 보이시죠? 그죠? 다른 지방에 비해서 조금 하얘요. 이런 데가. 자, 이런 게 이제 장을 둘러싸고 있는 장간막에 부종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장도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죠, 지금. 자, 이런 게 보이면 전형적인 장염이네, 위장관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볼게요. 패키니즈고요. 2살이고 구토랑 메스꺼움을 느껴서 계속 이렇게 헛구역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CRP가 26.3으로 좀 높아져 있었어요. 자, 방사선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뭔가 장이 좀 이상해요. 뭔가 다 플루이드도 차 있고, 여기에 비해서 좀 약간 확장도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확장이 됐지 봤더니 L5의 2배. 그죠? 아, 이거는 1.6을 넘으니까 확장은 있는데 2.4배는 안 넘네. 그죠? 아주 심한 확장은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모든 장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죠? 정상 장이 있고 막 확장된 장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영향을 받았죠. 아,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펑셔널 일레우스입니다. 자, 이 환자 이제 보면은 초음파 보여드리면 굉장히 코르게이션 심하죠. 코르게이션 심하고 뮤코살 레이어도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하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뮤코살 레이어 하이퍼 에코익하죠, 이렇게. 장이 뭔가 하이퍼 에코익하다. 여기가 정상인데 여기 비정상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림프절도 있네요. 장 주변에 림프절. 림프절 이렇게 크고 장 주변에 지방이 이렇게 하얗다. 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위장관염이고요. 이 환자는 노로바이러스 양성이 나왔어요. 마치 우리 그 사람들 겨울에 이렇게 회 먹거나 이러면 노로바이러스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바이러스성 엔테라이티스로 진단됐던 케이스입니다. 자, 케이스 하나 더 볼게요. 자, 올드 잉글리시 10독이고 6개월, 나이가 어려요. 구토랑 설사로 왔는데, 자, 장이 뭔가 예사롭지 않죠? 아, 이게 소장이면 일레우스가 굉장히 심한 건데, 이거는 지금 C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장이 뭔가 확장은 다 돼 있어요. 근데 다 비슷하죠? 비슷하다. 대형견이기 때문에 L5가 지금 굉장히 큰데,
L5에 뭐 2.6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상하네. 자, 초음파 보여드리면, 자, 장이 굉장히 이렇게 꼬불꼬불하죠? 그죠? 코르게이션도 있지만, 이런 세루사 같은 게 굉장히 이렇게 좀 꼬불꼬불하다. 전형적인 게스트로엔테라이티스입니다. 뮤코살 레이어 하이퍼 에코익 하고요. 자,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뭐 바이러스성인지 세균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게스트로엔테라이티스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캠필로박터에 의해서 왔는데 좀 대형견이다 보니까 좀 특이하죠. 지아이디아도 있고 장염으로 진단됐던 케이스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셔널 일레우스의 두 번째로 IBD에 대해서 볼게요. 자, IBD는 우리가 인플라메이터리 바울 디지즈라는 굉장히 큰 카테고리입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병이 있어요. 뭐 PLE도 있고 프로틴 루징 엔테로패시라고 하는 PLE도 있고 뭐 림판지 액타시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림포마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 림포마가 아니죠. 림포마는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감별을 해야 되는 거고 PLE, 림판지 액타시스 이걸 다 통칭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환자가 지금 IBD가 있는 환자인데 장벽을 우리가 엑스레이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조금 주관적으로 보면 장벽이 지금 상당히 굉장히 두껍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IBD가 심하면 이렇게 좀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가운데 가스가 차면은 뭔가 장벽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좀 두꺼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거 개는 PL이란 림판제타시스가 있으면은 알부민이 떨어지면서 막 복수가 차서 오고요. 고양이는 IBD 때문에 이제 만성적인 소화기 증상 보이지만 림포마랑 감별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가 장의 5개 레이어 봤을 때 퍼라고 했었죠. 5개 레이어. 그 중에 근육층이 하이포 에코익합니다. 자, 근육층이 어디 나왔었냐면 아까 CHPG 위에서 나왔었죠. 그거 말고도 IBD에서도 이 근육층이 중요해요. 정상적인 근육층은 요 근육층이랑 썸뮤코살 레이어, 요 하얀 선 있죠? 거의 1대1이어야 됩니다. 1대1. 근데 보면 지금 굉장히 두껍죠? 근육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이면 일단 IBD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고양이에서. 동영상 보여드리면 자, 근육층이 굉장히 두꺼워서 마치 우리 김밥처럼 보이죠? 김밥 김을 싸는 것처럼. 그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확대를 해가지고 근육층의 두께랑 썸뮤코살 레이어의 두께를 비교를 하는데 정상은 1대1 정도 된다. 근데 이게 근육층이 두꺼워지면 마일드하면 이렇게 되고 더 심해지면 굉장히 두꺼워지는데 IBD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쉽죠. 왜냐면 특징적이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IBD 안에 너무 많은 병이 있으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에서 IBD라고 하면 림판지 액타시스, 우리가 림프관 확장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단백 소실성 장병증이라고 하는 P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있는데 좀 특징적인 소견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장의 뮤코살 레이어에 이렇게 하얀 선이 생깁니다. 하얀 선. 이렇게 하얀 선. 버티컬 라인이 생기죠, 이렇게. 자, 이런 걸 우리가 스트리에이션이라고 해요. 스트리에이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점점점. 뮤코살 레이어에 이렇게 점점점 점이 생기는 걸 우리가 스페클이라고 합니다. 스페클. 그래서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에 스페클이 많이 보이면 IBD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우리가 내시경을 해보면 림프관 확장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 림프관들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 있어요. 이걸 초음파로 보면 뮤코살 레이어에 수직하게 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벽도 두꺼워지고 뭐 여러 가지 사인이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사인은 이 버티컬 라인입니다. 버티컬 라인.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케이스 한번 볼게요. 웰시코기고 12살이고 4개월 동안 설사를 해서 왔습니다. 환자가 막 체중도 빠지고 기력도 저하됐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근육층이 좀 두껍죠? 여기 보시면은 근육층이 썸뮤코사보다 두꺼워요. 아, 이거는 좀 염증이 있나 보다. IBD인지 뭐 게스트로엔테라이티스인지 모르겠지만 염증이 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 뮤코살 레이어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얀 선이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수직한 라인들이 보이죠? 아, 림판지 에타시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환자들 보면 알부민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봤던 뭐 장이 확장이 된다거나 뮤코살 레이어의 에코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사인들은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버티컬 라인 생긴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환자들 CT를 찍어보면요. 이게 정상이에요. 장이 이렇게 보이죠? 정상적으로. 자, 어떤가요? 장이 막 탱탱 불어 있다고 해야 되나? 크기도 좀 이렇게 크고, 그죠? 그리고 장관막, 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 원래 까맣게 보여야 되거든요. CT에서는 하얗죠. 이런 게 이제 초음파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하이퍼한 지방이 초음파에서 보이는 거죠. 밝게.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제 VR 만들어 보면 장이 이렇게 막 탱탱 불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림프관 확장증, 뭐 IBD라는 표현을 다 쓰는 거죠. 자,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 환자는 시주고요. 13살이고 만성 설사로 왔어요. IBD는 이제 만성 설사가 많죠.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대장이에요. 아, 이거 대장 따로 있네. 그럼 소장을 열심히 찾아봐야지. 소장 여기 있고, 소장 있고, 어디가 제일 넓을까? 뭐 여기도 넓은데 이렇게 재봤는데 L5의 한 2배가 조금 넘죠. 아, 이거는 일레우스가 있네. 그죠? 2.4배를 안 넘으니까 메커니컬인지 펑셔널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능 운동성이 떨어졌나 보다. 초음파 한번 봐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초음파 보면은 첫 번째 근육층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그리고 약간 좀 울퉁불퉁하죠. 코르게이션으로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머스큘러 레이어 굉장히 두껍고, 그죠? 벽도 두껍고, 그죠? 이렇게 마치 김밥을 싸는 것처럼. 자, 이렇게 전형적인 IBD입니다. IBD. 그죠? 그래서 IBD는 크게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근육층이 두꺼워진다. 그죠? 두 번째는 버티컬 라인.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거 말고도 그냥 염증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약에 반응이 없다거나 알부민이 많이 낮으면 처음에는 그냥 염증처럼 보이다가 점점 이렇게 근육층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IBD가 두 가지 사인이 있었죠? 하나가 버티컬 라인, 그리고 하나가 스페클. 자, 스페클을 제가 왜 계속 말씀을 안 드리냐면, 자, 어떤 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환자한테 밥을 여러 종류를 먹이는 거죠. 뭐 단백질이 많은 사료, 지방이 많은 사료 막 이렇게 먹여봤더니 정상장이 시기에 따라서 스페클이 생깁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것만 보여도 IBD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스페클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스페클이 있으면서 막 벽도 두꺼워지고 이러면 IBD일 수 있지만 요 단독 사인으로는 절대 IBD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 버티컬 라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티컬 라인은 저희가 조직학을 해보면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뭐 암주관 이런 거 배웠었죠. 뭐 장에서 뭐 이런 지방의 어떤 물질을 흡수하는 암주관,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한 거, 암주관이 림프관이 확장이 되어 있는 게 스트리에이션으로 보이는 거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다? 스트리에이션은 단독으로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하지만 스페클은 단독으로 보이면 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소장에 대해서 좀 봤어요. 소장에서 중요한 거 메카니컬 일레우스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펑셔널 일레우스 봤죠? 이 두 가지가 어떤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IBD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개의 IBD인 게 많고, 그죠? 고양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 고양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고양이도 똑같습니다. 고양이도 머스큘러 레이어가 두꺼워지면 IBD를 의심할 수가 있는데, 대신 T셀 림포마도 비슷한 사인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감별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소장을 마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췌장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췌장도 사실 질병이 굉장히 많은데 급성 췌장염 위주, 그 다음에
급성 췌장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췌장은 저희가 초음파 그 스캔하는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깊숙이 있는 장기고 좀 평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엑스레이로는 사실 거의 평가가 안 됩니다. 거의 평가가 안 되는데,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췌장은 먼저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림, 라이트 림이 있고 레프트 림이 있고 바디가 있어요. 그죠? 바디가. 췌장이 검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등 쪽으로 위가 있고 여기 이쪽에 십이지장이 있고 위에 콜론 있고 막 이러니까 가스가 너무 많아서 막 초음파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도 췌장을 굉장히 찾기가 어렵죠. 그런 것처럼 강아지도 그렇다는 거. 대신 이제 엑스레이에서 봐주셔야 될 건 뭐냐면 급성 췌장염이 심하면 아까 펑셔널 일레우스가 생긴다고 했었죠. 자, 그렇게 되면 위에서 음식물이 잘 못 내려가요. 그러면 위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액체도 굉장히 많이 차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엑스레이로 보고 아, 이게 췌장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 정도만 알 수가 있어요. 뭐 예전에는 뭐 여기가 뭐 오페시티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췌장염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쉽지 않고 위를 좀 위주로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양이는 췌장이 좀 운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 자체가 지방량이 좀 많잖아요. 지방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왼쪽 신장, 비장인데 요 사이에 이렇게 췌장이 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니고 왼쪽 옆이죠. 개는 거의 안 보여요. 근데 고양이는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 환자 볼게요. 이 환자는 아직도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인턴 때 받았던 케이스인데 제가 이걸 놓쳐가지고 교수님께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고양이들은 첫 번째로 신장이 거의 비슷한 레벨에 있어야 되죠. 그죠? 비슷한 레벨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 신장이 뒤로 밀려 있어요. 그죠? 물론 뒤로 밀려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 그리고 위가 확장이 좀 되어 있죠? 액체도 차 있고 가스도 있고. 자, 이거 뭘까요? 바로 왼쪽 췌장엽이 커지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환자 딱 보면은 신장이 한쪽에 밀려 있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위가 확장이 있네. 췌장염인가? 오른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왼쪽 이게 췌장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심한 환자긴 하지만 고양이들은 이렇게 왼쪽 췌장염이 잘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초음파로는 그러면은 췌장을 어떻게 보냐? 자, 간단히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췌장은 일단 깊숙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눌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장에 의한 간섭이 많아서 초음파를 아무리 잘 보는 사람도 장에 막 음식물이 많고 가스가 많으면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옆에 있는 장, 요게 이제 십이지장입니다. 십이지장은 어떻다고 했죠? 제가 스캔 영상에서 바로 가장 큰 장 찾으시면 돼요. 그죠? 소장 중에 가장 크다. 그 옆에 이제 췌장이 붙어 있는 건데 문제는 요거만 딱 보고 아, 여기 십이지장의 오른쪽에 붙어 있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프로브를 1번에서 잡을 수도 있고 2번에서 잡을 수도 있고 3번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췌장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심하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전형적인 소견은 이거죠. 그래서 십이지장의 옆에 삼각형 모양이 나오고 가운데 정맥이 있다. 판크레아티코 듀오데날 베인이라는 정맥이 있다는 거.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저희 스캔 영상을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췌장은 오른쪽 옆, 왼쪽 옆이 있다고 했었고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이고 자, 오른쪽 옆을 주로 이제 많이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잘 보이거든요. 초음파에서는. 그래서 랜드마크는 그냥 인접한 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 가지. 췌장은 삼각형 모양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정맥이죠. 정맥이 보인다는 거. 그죠? 가끔 이제 컬러를 걸었어요. 아, 췌장인 것 같은데 컬러를 걸었는데 정맥인데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빨간색은 프로브에 가까이 오는 거고
파란색은 프로그에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이게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로 표시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아 이게 혈관이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옆 왼쪽 옆 잡는 거 제가 그 스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초음파에서 평가해야 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췌장의 두께예요. 두께는 좀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대략 1cm 정도까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 1.5cm, 1.3cm다 비정상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두께는 대략 1cm, 뭐 1에서 1.5cm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고양이들은 특히 이 판크레아틱 덕트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덕트인지 보는 방법은 컬러를 걸어보면 돼요. 컬러를 걸어서 아까처럼 도플러가 걸리면 그건 혈관인 거고 덕트는 안 걸리죠. 그래서 나이 든 고양이에서는 원래 정상적으로 이 덕트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략 뭐 1mm, 좀 더 나이가 들면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 써놓지 않은 거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페리판크레아틱, 췌장 주변을 꼭 평가를 해야 돼요. 췌장 주변의 팻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췌장염을 초음파로 볼 때는 두께도 중요하지만 췌장 주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췌장의 질병,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 췌장부종, 췌장종양 굉장히 많은데 급성췌장염이 임상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성췌장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가장 흔한 췌장의 질병이고요. 뭐 만성췌장염이 있다가도 뭐 밥을 잘못 먹거나 뭐 보호자분이 굉장히 기름진 음식을 주면은 급성췌장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주로 생기냐? 가장 많은 거는 고지방식이 막 명절에 막 기름진 거 많이 주시면은 췌장염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뭐 신부전에 의해서 혈류 공급이 잘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 췌장염이 많이 생기고 비만했을 때도 역시 췌장염이 많이 생기고요. 뭐 약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품종적으로 가장 많은 품종은 미니어처 슈나우저죠. 슈나우저 자체가 그 지방 대사에 문제가 많은 품종이기 때문에 췌장염도 많이 생기고 그 피부에 파니큘라이티스도 많이 생기고 그죠? 슈나우저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급성 췌장염은 엑스레이에서 어떻게 보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위 확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액체로 찰 수도 있고 가스로 찰 수도 있지만 위 확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여기가 지금 췌장이다 보니까 조금 이쪽이 뭔가 좀 오페시티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여기 복막염이 생기기 때문에 아래쪽에 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뿌얘지죠. 물론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쪽 그렇죠? 이렇게 보이면은 췌장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 상복부 약간 좀 그런데 이 정도 사실은 자세히는 알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위확장이 있고 이렇게 보이면은 구토가 있고 막 이랬을 때 급성 췌장염인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초음파를 보는 거죠. 자, 급성 췌장염의 초음파적 특징.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가 키트 검사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지만 초음파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 첫 번째로 췌장염이 생기면 췌장이 좀 커지죠. 아까 1cm까지 정상으로 본다고 했는데 췌장이 좀 커지고 좀 부종성으로 좀 이렇게 좀 탱탱 부었다고 해야 될까? 약간 커지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에코, 하이포에코익하게 보여요. 하이포에코익, 그죠? 하이포에코익 부종이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췌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췌장 주변이 굉장히 중요하죠. 췌장 주변에 복막염이 생기니까 췌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 좀 더 하얘집니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페리판크레아틱 팻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췌장이에요. 췌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 하얗게, 그죠? 페리판크레아틱 팻에 이데마가 생긴다. 췌장 주변이 더 하이퍼에코익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 췌장은 초음파로 찾기가 힘들지만 췌장염이 있는 췌장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씀 드렸죠. 도저히 못 찾겠을 때, 췌장이 도저히 못 찾겠다 초음파로 거의 정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잘 보이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복막염이 막 생기니까 여기 국소적으로 이렇게 플루이드가 찰 수도 있어요. 췌장 주변에 플루이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페리판크레아틱 플루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췌장염이 있을 때 우리가 심각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플루이드가 있으면, 복수가 있으면 좀 심각하게 봐요. 예, 심각하게. 복수가 있으면 안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장에 코르게이션이 생기죠. 이렇게. 12지장에 코르게이션도 생기고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위도 이렇게 확장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특히 고양이에서 췌장염이 아주 심해지면 그 총담관이 막혀서 막 황달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고. 자, 케이스를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믹스견이고 4살이고 설사 구토. 그래서 왔는데 이 환자는 약간 마일드한 췌장염. 마일드하다는 게 임상 증상이 마일드한 게 아니라 초음파로 마일드한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췌장이 약간 저해코죠? 좀 뚜렷하게 보이고 약간 울퉁불퉁하고 크기가 1.2cm, 1cm까지 정상인데 1.2cm. 자, 그리고 인접한 12지장의 코르게이션. 이렇게 보이면 뭐 거의 대부분 100% 췌장염입니다. 거의 췌장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췌장 자체가 커진 것도 있지만 췌장의 경계가 굉장히 잘 보이죠. 그죠? 그 이유가 췌장을 둘러싸고 있는 팻이 하이퍼 에코익하게 페리판크레아틱 팻의 이데마가 생겼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1단계. 자, 좀 더 심해지면 췌장이 더 잘 보입니다. 췌장이 하이포 에코익하게 굉장히 잘 보이죠. 크기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잘 보이고 주변의 페리판크레아틱 팻이 더 하이퍼 에코익해져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좀 찾기가 쉽죠. 그죠? 아, 그렇구나. 이게 더 심해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췌장 주변에 플루이드가 약간 차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플루이드가 췌장 주변에 차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복막염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췌장의 크기는 약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를 이렇게 잴 수도 있고 여기를 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cm, 뭐 1.5cm 이런 거에 너무 강박을 가지시면 안 되고 췌장 주변의 어떤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어떤 사인이 보이냐? 복수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막염이 막 생기면서 췌장 주변에도 복수가 생기지만 췌장 주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복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담낭이고 간인데 요 사이에 이렇게 복수가 있죠. 저는 주치의 선생님들한테 심각도를 말할 때 복수가 있으면 일단 안 좋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심하다. 실제로 복수가 있으면 생존기간이 더 짧다고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췌장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하이포 에코익해지고 주변이 이렇게 하얘지죠.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심한 아이들 왼쪽 췌장이 이렇게 커지고 췌장 주변이 에코가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더 심해지면 이제 아까 12지장이 막 운동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위가 확장이 되는데 초음파에서도 이제 위를 보면은 플루이드가 이렇게 막 있고 음식물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요.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위가 많이 보이죠. 그죠? 위에 막 액체가 엄청나게 많은 위.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12지장이 코르게이션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두께가 좀 두꺼워져요. 네, 이게 지금 췌장이고 페리판크레아틱 팻인데 췌장과 12지장이 만나는 이 부위 있죠? 뭔가 레이어도 좀 두꺼워진 것 같고, 그죠? 두꺼워져 보이죠? 등 쪽보다 더 두껍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입증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경험적으로 췌장염이 심하면 어떤 사인이 보이냐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페리판크레아틱 팻의 이데마가 굉장히 심해지고 플루이드가 생겨요. 그죠? 복수. 두 번째, 12지장이 두꺼워지는 것도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심한 아이들에서 생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사인은 12지장에 코르게이션이 생기면 거의 췌장염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염에 이어서 급성 췌장염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약간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할까요? 더 심해지면 생기는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염증이 심하다 괴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네크로타이징 판크레아타이티스라고 하는데 괴사성 췌장염, 이거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괴사성 췌장염이 심하면 사람은 한 30% 정도 사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강아지도 괴사성 췌장염이 있는데 사실은 CT를 찍으면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초음파로는 좀 알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괴사성 췌장염이 의심이 되면 CT를 한번 촬영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제 마취의 부담이 있으니까 아주 많이 찍진 못하지만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슈도시스트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 췌장에 요 가성 낭종이나 앱세스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급성 췌장염이 오래되다 보면 만성이 돼요. 그래서 염증이 좀 가라앉더라도 계속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다가 또 음식물을 잘못 먹으면 또 급성 췌장염이 또 생기는 거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냐? 바로 EPI, 우리 췌장 기능 부전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임상적으로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두 번째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끔 이제 췌장염 환자들 재진하거나 초진을 왔을 때 아니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니, 췌장 의심되면 키트 찍으면 되지, 그죠? 키트 찍으면 되지? 왜 초음파 보냐?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아까 말한 예후평가, 복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CB지장이 두꺼워져 있는지 이런 걸 보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컴플리케이션, 췌장염이 심하다 보면 췌장 주변에 이렇게 뭔가 시스트가 생겨요. 시스트.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가성낭종 또는 앱세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생기면 예후가 달라지고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음파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췌장이에요. 췌장. 우리가 늘 봤던 췌장이죠. 자, 근데 췌장염이 심하면은 막 주변도 하얘지고 췌장도 커지는데 시스트가 생깁니다. 깨끗한 시스트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뭔가 이런 선상에 막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로 소화액이 있어요. 우리 막 췌장에서 분비하는 소화액.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파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열되면 우리 몸에 있는 장이나 이런 장기들이 자가 소화되겠죠. 그래서 파열되는 경우에 예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췌장에 어떤 슈도시스트가 있으면 굉장히 모니터링을 잘하거나 아니면 뽑아주거나 수술해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췌장이고 뭔가 이 어네코익한 이런 액체들이 차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바늘로 찔러가지고 빼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볼 수 있다는 거. 뒤에서 제가 다시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성췌장염 하나 보겠습니다. 만성췌장염은 초음파적 특징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이냐? 첫 번째로 췌장이 좀 작아집니다. 그죠? 만성적으로 염증이 계속 있다 보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좀 울퉁불퉁해지죠. 왜냐하면 섬유화가 되니까. 이건 모든 장기가 다 똑같아요. 췌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췌장 보면 이렇게 좀 하이퍼 에코익한 이런 게 막 보이기도 하고 지방이 막 침착되기도 해서 이렇게 췌장이 이렇게 하얘지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언제 그러냐면 슈나우저라든지 요크셔 테리어들, 나이든 아이들 보면은 초음파 보다 보면 췌장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만성 췌장염이 많다는 거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크레아틱 이데마. 자, 이거는 조금 어렵지만 좀 특징적이에요. 특징적이어서 하나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호랑이가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이제 타이거 스트라이프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췌장이 뭔가 크기도 좀 커진 것 같고 저에코성 변한 것 같고 뭔가 막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바로 로뷸레이션, 췌장의 소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소엽이. 그래서 이렇게 소엽이 보이는 거, 그죠? 소엽이 보이는 거.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호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타이거 스트라이프 사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판크레아틱 이데마가 있을 때 보이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췌장염에 의해서도 물론 좀 이렇게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췌장 부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기저질환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알부민 혈증, 아까 말한 PLE가 있다거나 PLN이 있다거나 간 기능 부전이 있으면 저알부민 혈증이 생기면서 췌장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심부전 같은 게 있어도 췌장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심부전. 그리고 뭐 포탈 하이퍼텐션, 간에 문제가 있어서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어도 있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환자가 RBD로 왔어요. 알부민이 낮아서 췌장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췌장염이라고 진단해 버리면 뭔가 치료의 방향이 좀 달라지는 거죠. 췌장 부종은 그냥 부종일 뿐이니까 그 메인이 되는 질병을 좀 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영상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췌장 부종. 자, 이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환자는 페리카디아 이퓨전, 그러니까 심장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심낭수가 찼던 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심장에 뭔가 이렇게 좀 질병이 있는 거죠. 오른쪽 심장에. 그래서 봤더니 담낭도 우리 간 담낭 시간 했는데 담낭이 이데마죠. 담낭 이데마, GV 이데마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췌장을 딱 봤더니 굉장히 췌장이 잘 보이고 하이포 에코익하고 아, 췌장염인가 했더니 로뷸레이션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췌장의 이데마였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췌장 이데마. 자, 슈도시스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뒤에다 이제 좀 떼놨어요. 자, 슈도시스트의 정의는 뭐냐면 췌장염에 의해서 소화액이 막 분비가 되다 보면 그게 이제 캡슐레이션이 됩니다. 캡슐레이션이 되면은 이렇게 어네코익 하든 아니면 약간 에코제닉 하든 시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소화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파열이 됐을 때 굉장히 안 좋죠. 그죠? 그걸 조심해 줘야 되고, 아니 시스트면 시스트지 왜 슈도시스트냐? 자, 이거는 약간 조직학적인 분류니까 초음파로는 이게 슈도시스트인지 뭐 그냥 시스트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췌장염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시스트를 우리가 통칭해서 슈도시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주로 생기냐면 급성 췌장염이 심해졌을 때 생기고요. 특징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슈도시스트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려면 바늘을 넣어서 뺀 다음에 그 케미스트리를 돌려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라이페이지랑 아밀레이즈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CT에서 보면 췌장 안에 생길 수도 있고 췌장 주변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굉장히 작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이 환자 제가 직접 봤던 환자인데 췌장염이 굉장히 심해서 초음파 봤더니 췌장 주변에 이만한 시스트가 있는 거죠. 아, 슈도시스트 있구나. 자, 그래서 이걸 천자를 할까 수술을 할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제 보호자님께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입원을 시켜놓고 대신 매일매일 초음파 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초음파 봤어요. 했더니 자, 7일 정도 됐더니 뭔가 성상이 변하죠. 액체가 뭔가 이렇게 좀 조직이 되죠. 그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더니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운이 좋으면 스폰테니어스하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파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케이스 보겠습니다. 말티즈 8년형 구토랑 기력저하로 왔는데 자, 엑스레이에서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췌장의 위치가 여기다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자, 봤더니 글쎄요. 여기 약간 오피스가 높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초음파 봤더니 굉장히 심한 췌장염이 있죠? 그래서 좀 쉬운 사인들부터 보면 코르게이션, 듀오데넘의 코르게이션 굉장히 심하고 벽이 두꺼워져 있죠. 제가 12지장이 벽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지면은 좀 심한 췌장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지금 췌장인데 췌장 주변도 문제 안 좋고 여기 안에 슈도시스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슈도시스트가. 그렇죠? 이렇게 췌장이 있고 췌장의 끝에 이렇게 슈도시스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앱세스인지 슈도시스트인지는 천자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생기면 일반적인 췌장염보다는 심한 경우가 많고 예후도 안 좋으니까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꼭 초음파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환자를 우리가 4일, 10일에 이제 팔로우업을 한 거죠. 자, 봤더니 자, 지금 보면은 췌장이 굉장히 안 좋고요. 여기 아래가 지금 슈도시스트였고, 자, 딴 건 모르겠지만 췌장 주변에 팻이 굉장히 하이퍼에코익하죠. 심한 염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렇고 방금 처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제 12지장인데 두껍죠, 벽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12지장 있고 벽이 두껍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심한, 점점 더 염증이 심해졌던 환자고, 자, 역시 췌장이 있고, 슈도시스트가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그죠? 자, 이런 게 보였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막 종양인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췌장염이 심해도 이렇게 메스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10일이 지났더니 성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어네코익해졌죠? 아, 이거 누가 봐도 시스트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됐더니 정말 파열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환자는 저희가 좀 천자를 했는데, 천자에서 크기를 줄여도 이게 좀 다시 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천자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 슈도시스트가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그렇죠? 크기가 굉장히 크고, 이런 아이들은 잘 모르시면 처음 보면은 췌장암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잘 감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췌장의 마지막 질환으로 우리 종양에 대해서 볼 건데요. 췌장 종양은 사실은 진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금 특징적인 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췌장암을 뭐 CT로 진단하지 초음파로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췌장에 암이 생기면 이만하게 크게 생길 수도 있지만 결절 형태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1cm 막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도 췌장암을 진단하기 어렵고 강아지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암이 생기면 주변에 막 염증이 생기면서 췌장염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사인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췌장염인가 보다 치료를 해도 종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 이거 뭔가 평상시에 췌장염이랑 좀 다르고 아, 나아질 때가 됐는데 얘가 안 나아지고 이러면은 나이가 많은 경우에 췌장암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모든 검사가 그렇지만 한 번의 검사로 종양인지 염증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제 많은 질환, 엑소크라인, 외분비선에 생기는 종양은 이제 서남종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선에 생기는 거는 인슐리노마가 많아요. 인슐리노마. 요 인슐리노마는 좀 뒤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슐리노마는 제가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약간 특징적인 사인이 있어요. 일단 인슐리노마는 내과적으로 진단하기가 좀 쉽죠. 왜냐면 혈당이 계속 낮기 때문에 발작을 해서 온다거나 막 수액을 주거나 뭐 글루코즈를 줘도 혈당이 계속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인슐리노마인가 보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인슐리노마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저에코성의 결절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까맣게. 크기가 막 이렇게 큰 게 아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슐리노마가 의심이 되면 초음파로 한번 이런 거를 찾아보시고 정 안 되면 이제 CT를 찍어야겠죠. 어떤 아이들은 끝부분에 크게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거의 1cm 정도 이내에 결절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슐리노마죠, 노마. 이러니까 양성인 것 같은데 전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인슐리노마가 이미 진단이 됐을 때는 전이가 한 60% 정도 있어요. 그렇죠? 혈당만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CT를 촬영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CT를 촬영하면 잘 안 보이던 이런 결절도 굉장히 잘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간의 전이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 자, 췌장이랑 간은 포탈 베인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간으로 전이가 가장 많이 되죠. 자, 케이스 한번 보면 10주 7년령이고요. 저혈당입니다. 저혈당. 그렇죠? 지금 여기 혈당 그래프를 보면은 막 55, 33, 61, 39, 30 안 잡히죠, 혈당이. 계속 약을 투여해도 혈당이 안 잡혀요. 계속 저혈당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보기 전에 내과에서 이거 인슐리노마인가 보다 하고 혈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보냈어요. 했더니 공복일 때 인슐린 농도가 정상보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아, 이거 인슐리노마 의심되니까 찾아주세요 해서 이제 저희 과에 의뢰가 왔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잘 안 보이죠? 요거예요, 요거. 저해코성 결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췌장인데 췌장에 그냥 이렇게 약간 까맣게 결절이 있습니다.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 동영상 보면은 췌장. 자, 여기 췌장이에요. 췌장. 쭉 보실게요. 자, 지금 방금 지나간데 요거. 그죠?
잘 모르겠죠, 그죠? 여기 좀 이상하고 이렇게 췌장의 끝까지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CT를 촬영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거든요. 요게 지금 췌장인데